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정의와 도덕,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탁월한 통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정의란 무엇인가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일상의 사례와 연결하여 풀어내 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을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이번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인 능력주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과 재능에 따라 성공이 정당화되는 사회를 이상적인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샌델 교수는 이러한 사회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불평등과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키는 구조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책은 다양한 사례와 연구, 그리고 명확한 논리를 통해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승자와 패자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 명문대 중심의 교육구조, 경제적 성공과 실패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샌델 교수는 우리가 공정이라고 믿어온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들며 더 나은 사회적 정의를 고민하도록 이끕니다. 이번 낭독에서는 책의 핵심 메시지를 따라 능력주의의 문제점, 사회적 책임, 공동선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공정 뒤에 숨겨진 착각을 발견하고 진정한 정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능력주의 사회의 빛과 그림자 능력주의라는 말은 흔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노력하고 재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오랫동안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회를 얻고 그 성과로 사회적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마치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공정한가요? 정말로 능력과 노력만이 성공을 결정하는가요? 능력주의의 빛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권이 세습되는 사회보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는 더 나아 보입니다. 가문이나 배경이 아니라 공부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학문, 문화와 경제는 발전합니다. 하지만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의 그림자를 강조합니다. 그가 보기에 능력주의는 공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실은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자기 능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패배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오롯이 자기 탓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는 오만해지고 패자는 굴욕을 느낍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회적 연대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보다 나는 노력해서 올라왔다 라는 개인적 성취의식만 강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의 또 다른 착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운과 환경, 출발선의 차이가 은밀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능력주의적 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이는 가정의 배경 덕분에 더 나은 기회를 얻고 또 다른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이 불평등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단순히 불완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낳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승자는 점점 더 자부심에 사로잡히고 패자는 점점 더 배제감을 느낍니다. 이 긴장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합니다. 공동체를 묶어주는 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 능력만으로 평가되는 사회가 과연 모두에게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서야 합니다. 둘, 능력주의의 승자와 패자 첫째, 승자와 패자의 분리, 능력주의의 이중적 얼굴.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승자와 패자의 극명한 분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능력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약속합니다. 노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보상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뒤처진다는 단순한 공식이죠. 하지만 이 구도는 현실에서 단순히 결과의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누리는 성취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은 구조적 제약이나 운의 요소가 무시된 채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낙인 찍히며 사회적 굴욕을 겪습니다. 이처럼 승자의 자부심과 패자의 수치심은 능력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둘째, 승자의 오만, 나는 내 능력으로 이룬 사람이라는 착각 능력주의가 승자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혹은 자기 성취에 대한 과도한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은 자신이 다른 학생보다 더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 배경, 부모의 교육 수준, 지역사회의 환경, 사교육의 지원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이 모든 복합적 조건을 잊고 자신의 성취를 전적으로 내 능력의 결과라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이것을 승자의 오만 whom of the successful 이라 지적하며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심리적 기반이라고 분석합니다. 셋째, 패자의 굴욕, 실패는 곧 무능이라는 낙인 능력주의의 또 다른 그림자는 패자에게 전가되는 굴욕과 수치심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단순히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특히 교육과 직업 영역에서 이러한 낙인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청년,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중년 노동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존감마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패자는 실패를 사회적 불평등 구조나 제도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깊은 무력감과 사회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넷째, 사회적 분열과 연대감의 상실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연대감 상실을 낳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게으른 존재로 바라보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불공정한 혜택을 누린 자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사회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쌓여 계층 간 벽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한때는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지만 능력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성공한 소수와 좌절한 다수라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반인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 사례, 미국 대학 입시와 엘리트 구조 능력주의의 승자 패자 구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ATAT 점수, GPA, 추천서, 과외 활동 등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교육, 교회 활동의 기회, 부모의 사회적 자본에 크게 의존합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SAT 과외,
명문 사립학교, 인턴십 기회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은 이런 기회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믿고 탈락한 학생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자책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섯째, 패자들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 능력주의의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결국 분노와 저항으로 반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정치적 에너지로 표출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엘리트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대중의 인식은 능력주의가 제공하지 못한 공정성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정치적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능력주의의 승자와 패자 구도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민주주의 위기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리, 승자와 패자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능력주의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안겨주며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시킵니다. 특히 승자가 자신의 성공을 과대평가하고 패자가 실패를 내면화하는 과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승자는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살고 패자는 좌절과 소외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승자-패자 구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셋, 학력과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 하나. 학력 중심 사회의 심리적 압박 현대 사회에서 학력은 단순한 교육적 성취를 넘어 곧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상징 자본이 되었습니다. 학력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굳어진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곧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에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안깁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암묵적 사회 규범이 내면화되어 입시 경쟁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둘, 미국 명문대 입시에 이면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와 같은 명문대학의 입시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능력주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SAT, GPA, 추천서, 과외 활동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평가하여 가장 재능 있고 노력한 학생을 선발하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계층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로 작동합니다. 상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SAT 과외, 방과 후 활동, 해외 봉사 경험 등 입시에 필요한 스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교 자체의 교육 자원 부족, 학업 외 생계 부담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한 경쟁은 결코 공정할 수 없습니다. 셋, 기회의 평등이라는 허상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즉, 누구든 출발선은 같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입시 현실을 보면 이는 명백한 허상입니다. 출발선은 애초부터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교육 기회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소득층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교육, 독서지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기본적인 학습 지원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시는 능력과 노력의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의 경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대학 브랜드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브랜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와 같은 대학 이름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의미하지 않고 곧 사회적 신뢰와 특권을 부여합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곧 능력과 성실성의 보증서처럼 취급됩니다. 이는 대학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결국 대학 이름이 곧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대변하는 현실은 교육이 본래 지녀야 할 인간 성장과 자기 개발의 의미를 크게 훼손합니다. 다섯째, 입시 경쟁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 극심한 입시 경쟁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서며 이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창의적 탐구나 인격 형성보다 시험 대비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지적 다양성과 창조성을 위축시킵니다. 나아가 입시에서 실패한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며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됩니다. 결국 입시 경쟁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섯째, 불평등한 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능력주의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명문대 합격자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탈락한 학생은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원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능력주의는 이 현실을 가려주며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합니다. 결국 입시 제도는 능력주의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격차를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변화의 필요성. 이제 우리는 입시 제도를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가를 가리는 장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지표나 시험 점수가 아니라 학생이 처한 환경과 배경을 고려한 맥락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대학 졸업장이 곧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경로에서 사회적 성취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력이 아닌 다양한 역량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 능력과 자격의 신화. 첫째,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자기 책임론 능력주의 사회는 언제나 한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이 말은 언뜻 정의롭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은 현실을 가리는 억압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구조를 갖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 취업에 실패한 청년,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 모두가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여겨지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구조와 운,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발선의 격차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자격증과 스펙 중심의 사회.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자격증과 증명서, 학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대학 졸업장, 영어 시험 점수, 각종 자격증은 곧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는 표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는 언제나 공평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 그리고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넉넉한 사람은 다양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의 문턱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자격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은 결국 사회적 배경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능력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가 전제하는 또 하나의 믿음은 능력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능력이란 단순한 시험 점수나 성적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그것이 발휘되는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언어에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대인관계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특정한 유형의 능력, 즉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 글쓰기, 시험 문제 해결 능력만을 진짜 능력으로 취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인간적 역량이 무시되고 특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능력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며 많은 사람을 불필요하게 낙오자로 규정합니다. 넷째, 노력조차도 출발선이 다르다. 능력주의 옹호자들은 종종 노력만큼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력조차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령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학생은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노력에 쏟아붓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입니다. 더구나 노력의 질 또한 환경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학원, 과외,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 효율은 그렇지 못한 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노력은 결코 동일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으며 능력주의가 전제하는 공평한 경쟁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다섯째, 능력주의가 낳는 오만과 굴욕 능력과 자격에 대한 신화는 사회적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가 오롯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 오만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오했다고 생각하며 굴욕을 느낍니다. 결국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자만을, 패자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이 구조는 사회적 연대와 공감을 약화시키며 개인을 더욱 고립된 존재로 만듭니다. 여섯, 운과 사회적 환경의 결정적 영향.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논리를 비판하며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요소가 바로 운이라고 지적합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또 다른 이는 우연히 좋은 멘토를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운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요소가 철저히 무시됩니다. 사회적 환경과 운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능력주의의 신화가 무너져야만 인간의 성취와 실패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능력을 넘어선 가치의 모색 능력과 자격이 곧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의 신화를 지나치게 신뢰하며 이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성적이나 자격증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삶이 단순히 능력의 잣대로만 평가될 수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능력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민주주의와 공동선의 회복 필요성. 첫째, 능력주의가 약화시킨 민주주의의 토대 능력주의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모든 시민이 동등한 존엄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시민은 더 이상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성취와 지위에 따라 위계화된 존재로 나뉘게 됩니다. 사회는 성공한 소수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실패한 다수의 목소리는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모두의 정치가 아니라 특정 계층과 엘리트의 정치로 변질될 위험에 놓입니다. 두 번째, 승자의 오만과 공동체의 붕괴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자부심을 넘어 오만함을 심어줍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성취를 순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으로 돌리며 사회적 구조나 운의 요소를 무시하게 되지요. 이런 태도는 결국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사회적 약자나 실패한 이들을 향한 연민은 사라지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냉정한 시선만이 남습니다. 이처럼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공동체적 연대와 배려의 정신은 점점 쇠퇴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본질상 공동체적 연대와 공감이 필요한 제도이기에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공동선이라는 개념의 부재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선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공동선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동선이 무시되고 오직 개인의 성취와 이익만이 강조됩니다. 개인의 성공이 사회의 성공으로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격차와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사회는 점점 더 각자 도생의 논리에 빠져들고 민주주의적 공공성은 약화됩니다. 네 번째, 사회가 개인에게 빚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샌델 교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으로 사회가 개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오늘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공공교육제도, 사회적 기반시설, 안전망,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 점이 간과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회의 기여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공로만을 강조하지요. 이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의식을 갉아먹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빚지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동선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공정에서 연대로 능력주의는 공정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그 공정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정이라는 허상을 붙드는 대신 연대와 겸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각자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공정 대신 연대를, 경쟁 대신 협력을 중심에 놓는 사회야말로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여섯째, 민주주의의 회복은 공동선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개념을 다시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공동선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회의 균등,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약자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공동선을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되찾는 길이며 이는 능력주의의 신화를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겸손과 연대의 가치. 마지막으로 샌델 교수는 우리가 능력주의의 오만을 극복하기 위해 겸손과 연대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내가 이룬 성취가 오롯이 내 힘만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연대는 실패한 이들과 약자에 대한 공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회복될 때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섯,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 능력주의의 장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노력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발전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능력주의는 그 자체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승자와 패자의 간극을 확대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선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능력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시선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능력을 무시하거나 성취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잣대 이외의 가치를 사회의 중심에 세우는 시도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능력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드러내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공정이라는 가치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착각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자신감 뒤에 숨어있는 오만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굴욕과 좌절의 무게를 짚어냅니다. 그는 성취를 운과 사회적 배경에서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석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의 요소가 개입하고 가정과 공동체, 사회의 조건이 겹겹이 쌓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잘라내어 승자는 자신의 자격을 자랑하고 패자는 자기 책임만을 떠안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연대의 감각은 약해집니다. 샌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공정은 무엇입니까? 시험 점수가 높거나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높은 소득을 거두는 것만이 공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바람직한 공정일까요? 그가 제안하는 길은 겸손과 연대입니다. 자신의 성취가 오롯이 개인의 공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빚지고 있음을 자각하는 연대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넘어 존중과 배려, 공동선을 중심에 둔 정의의 감각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우리 모두에게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성취가 과연 내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는 어떤 조건 위에서 가능했는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책장을 덮고 난 지금 샌델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습니다. 공정을 넘어선 정의, 오만을 넘어선 겸손, 단절을 넘어선 연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길을 향한 사색의 첫걸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